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 소름 끼치는 괴담들. 학교에 관련된 7가지 괴담이 있었고 그 7가지를 모두 알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어릴 적 유행 같은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생각할 가치도 없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 4번째 칸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온다거나, 과학실의 인체 모형이 밤마다 학교를 돌아다닌다거나, 교장실 앞 동상이 밤 12시만 되면 운동장을 뛰어다닌다는 것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는 딱 하나 독특한 불가사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암실에 관한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어두운 방에서는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암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이야기였다. 오후 3시 35분에 암실 안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만약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쪽에서도 노크를 하면 암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다. 물론 여기에는 얽힌 뒷이야기가 있었다. 아직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 우리 학교에는 엄하기로 소문난 T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은 수업 중에 아이들이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어느 방에 가둬두곤 했었다. 그 방은 특수하게 만들어진 암실로 창문도 없고 문 역시 유리창 하나 없는 철문이었다. 게다가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는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안에 갇히면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나올 방법이 없었다. 불을 켜는 스위치도 방 밖에 있어서 안에 갇힌 아이는 완전한 어둠 속에 방치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방에 갇히는 벌은 초등학생에게 너무나 가혹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T 선생님은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는 소년을 그 암실에 가두려 했다. 소년은 미친 듯이 날뛰며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T 선생님은 결국 소년을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안에서는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T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실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 문을 열었을 때 방 중앙에는 소년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다. 소년은 쇼크로 인해 구토를 했고 그로 인해 질식해 숨을 거둔 것이었다. 소년의 부모님은 학교에 강력히 항의했고 T 선생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로 학교에서는 그 암실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조차 그 방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 방의 존재마저 잊혀질 즈음 그 방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몇몇 교직원들이 아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뒤 방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천장에 목을 맨 채 썩어가고 있는 T 선생님의 시체가 있었다. 바닥에는 유서가 떨어져 있었다. 자살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방은 밖에서 문을 잠그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에서 잠글 수 없었는데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 기묘한 자살 사건이 일어난 후 암실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가 점점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정해진 시간만 되면 그 방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소문은 선생님들과 사무원들 사이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어느 날 A라는 아이가 호련히 자취를 감췄고 1시간 뒤 암실 안에서 심장이 멎는 채 발견되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 사이에서 3시 35분에 노크 소리가 나면 절대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그 암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방이 되어 있었다. 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문에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방에 소문이 자자했다. 내 친구 H는 그 방의 정체를 밝히자고 했다. 그날 오후 3시 35분에 우리는 그 방 앞에서 노크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실제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H는 주저없이 벽을 두드렸다. 그 순간 벽이 사라지고 방 안의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다. 나는 H를 간신히 끌어냈지만 H의 한 짝 신발은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둘 다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방에 접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H와 나는 다시는 그 암실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우리 둘 다 오랫동안 학교에서는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저 우리가 겁에 질려서 무언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아무도 그 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 학교의 소문은 여전히 돌고 있었다. 특히 후배들 사이에서는 그 암실의 소문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다. 암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답하면 죽는다. 한 번이라도 그 방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이런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렇지만 암실의 이야기가 그저 학교의 소문으로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몇 년 후 고등학교 시절 H에게서 연락이 왔다. H는 오랜만에 나와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이 뜸했었기에 그가 왜 나를 찾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본 H는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초등학교 시절에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H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각나. 나는 한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가 암실 사건을 떠올리고 말았다. 그때 이후로 그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는데 H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H는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악몽을 꾼다고 했다. 꿈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암실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손길을 느낀다고 했다. 그 손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해. 너도 그 손을 봤잖아. 기억나지? 그 남자의 손이 날 끌어당겼잖아. H의 말에 나는 갑자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난 그날 이후로 뭔가가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느껴.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그 손이 내 주위를 맴돌아. H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그때 H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그 손은 H를 완전히 끌어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H는 여전히 그 손에 시달리고 있었다. 혹시 그 방에서 무언가 남은 걸까? 아니면 그 손이 나를 영원히 놓아주지 않는 걸까? H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방에 가고 싶지 않지만 그 방이 자신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방이, 그 어둠이, 그리고 그 손이. 그날 이후로 H와 나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어쩌면 H는 나와 그 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H는 내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몇 년 후 나는 H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치 그 암실에서 끌려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때의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학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방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와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채려는 느낌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가 그 방에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 그 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원양어선.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가 돌아왔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원양어선의 승선에 일을 하던 친구였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배를 타러 떠났던 그는 약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가 돌아온 날 나는 축하할 겸 술을 사들고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서는 이미 연회가 열리고 있었고 나는 가져간 술도 곧바로 사라졌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나는 친구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 1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냈냐? 바다에서 성욕은 어떻게 해결했어? 내 농담에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겁먹은 듯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났어. 그의 태도가 이상했다. 순간 나는 혹시 배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애도 끝나갈 무렵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언제 다시 출항하냐? 친구는 이번에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대답했다. 다음 달 말쯤. 다음 날 친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그다지 속도를 내지 않았던 터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양쪽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 나는 문병을 가서 그에게 농담을 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년 반 동안 바다에서 뭐 하길래 이렇게 됐어? 그러자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니한테만 말할 게 있어. 정말 말하기 싫지만 들어줘. 그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준비를 하는 걸 보니 나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다.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졸업하고 처음으로 배에 올랐을 때 나는 출항 전날 배에 적재할 물건들을 받는 일을 맡았어. 그날 나는 어떤 남자에게서 거대한 케이스 3개를 받았지. 나는 그저 배에 싣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케이스들을 배 창고에 넣었어.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 얘기를 이어갔다. 출항 후 이틀이 지나서 선장이 이제 꺼내볼까라고 말했어. 난 무슨 술이라도 꺼내려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열린 케이스에서 나왔던 건 사람, 아니 여자였어. 3명의 여자가 각 케이스에서 나왔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 그리고 20대 중반의 여성. 그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있었지만 곧 20대 여성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였고 그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선장과 다른 선원들이 그들을 강간하기 시작했어. 나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나도 그 일에 끼어들었어. 몇 달 동안 그 여자들은 감금된 채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들을 마음대로 다루었어. 그녀들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눈빛마저 죽어버렸지. 친구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배가 항구로 돌아가기 전날 선장은 그 여자를 전부 끌어냈어. 그리고 물고기를 자르는 칼로 가장 어린 아이의 배를 갈랐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죽었어. 다른 2명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바다에 던져졌어. 나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다. 그 후 내가 돈을 건네받는 일을 맡았을 때 1년 반 전에 케이스를 건네준 남자에게 돈을 주게 되었어. 그 남자는 웃으며 그 아이들 도쿄에서 데려온 것들이야.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 그때 나는 이 모든 일이 너무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더 이상 그 배에 타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미 너무 깊이 얽혀버린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며 손을 떨고 있었다. 나는 그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배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3번째 이야기 오래된 교실. 내가 다녔던 학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교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책상과 낡은 칠판이 놓여 있었고 교실 안은 늘 먼지로 가득해 학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다. 이 교실은 학교에서 전혀 쓰이지 않게 된 지 오래되었고 선생님들조차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저 그곳은 오래된 건물의 일부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교실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교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 교실 뒤에 서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너에게 다가온다. 이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고 특히 그 교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자주 들르곤 했기 때문에 이 괴담은 더욱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나와 친구들은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이 꽉 차자 어쩔 수 없이 그 오래된 교실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낡은 책상을 닫고 의자를 정돈한 뒤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실 안은 조용했고 그저 연필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런데 시간이 밤 9시를 넘기자 교실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문득 나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았다. 교실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고요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뒤에 누가 있어.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사람은 미소를 띤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달리며 겨우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교실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 교실을 아예 폐쇄해버렸고
더 이상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봉인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전화. 나는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시간이 늦어지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 나는 조금 의아했지만 전화기를 들고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고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곧 점점 더 분명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주 낮고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도와줘. 제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박해 보였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날 좀 꺼내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전화를 듣지 못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그 전화가 울릴까봐 두려워 전화기 근처에 가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물었다. 혹시 그 번호 누군지 기억해? 나는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친구의 말에 문득 그 번호가 떠올랐다. 그 번호는 바로 나의 집 전화번호였다. 내가 집에서 받은 그 전화는 나 자신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던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금지된 거울.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 선생님이 학교에 아주 오래된 거울을 기증했다. 그 거울은 꽤 크고 고풍스러워 보였고 아이들은 그 거울을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거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격히 경고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그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진짜 귀신이 나올까? 하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웃으며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거울을 바라보았다. 뭐야, 이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서 그의 모습이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은 뒤로 돌아가 있었고 웃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그 거울은 미술실에서 치워졌다. 하지만 그 학생은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언제나 거울을 피해 다니며 무언가에 쫓기듯이 두리번거렸다. 며칠 후 그는 자퇴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거울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창문 밖의 얼굴.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4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그중 3층에 있는 교실은 항상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그 교실의 창문 밖에서 이상한 얼굴이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그 얼굴은 절대 사람이 아니었고 모든 학생들이 그 창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창문이 3층이라는 점이었다. 즉, 그 창문 밖에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낭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친구들 몇몇이 그 얼굴을 실제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이는 날에는 반드시 무언가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교실로 갔다. 우리는 창문 가까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을 주시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주위는 조용했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봐. 우리는 한순간에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바로 그곳에 얼굴이 떠 있었다. 창백하고
감정이 없는 얼굴이 창문을 통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눈을 깜빡이지도 입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얼굴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얼굴은 그 순간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얼굴을 본 후로 그날 교실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전등이 깜빡거리고 창문이 혼자서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은 갑자기 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 교실은 폐쇄되었고 학생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리게 되었다. 그 얼굴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저 학교에서 벌어진 수많은 괴담 중 하나로 남아있다. 7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이.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사라진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학교에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어느 여름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시작이었다. 그 아이는 방과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그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학교에서는 그 아이의 존재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일을 잊으려 했고 학교에서는 그 아이의 실종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학생들이 학교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사라진 아이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분명 그 실종된 아이가 학교 어디선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아무 감정도 없었고 그저 창밖에서 무표정하게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얼굴이 보일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어떤 학생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어떤 학생은 운동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아이의 모습이 목격될 때마다 사고는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아이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특히 방과 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그 창문 너머로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까봐 늘 불안해했다. 어느 날 나와 몇몇 친구들은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었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장난스럽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창문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봐. 우리는 모두 그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종된 아이가 우리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무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고 다들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아이의 실종 사건이 아직도 전설처럼 남아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후로 그 아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그 아이의 존재는 학교의 또 다른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뿐이다. 8번째 이야기 음악실의 피아노. 우리 학교의 음악실은 낡은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다. 그 피아노는 다른 학교에서도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처럼 밤이 되면 혼자서 연주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특히 방과 후 늦은 시간에 음악실을 지나가면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음악실은 항상 잠겨 있어서 아무도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우리는 음악실 앞에 모여서 기다렸다. 시간이 8시를 넘어갈 때쯤 정말로 피아노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들려? 진짜야. 한 친구가 흥분하며 소리쳤다. 우리는 음악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피아노를 불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듯한 일정하지 않은 리듬이었다. 우리는 겁에 질렸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음악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안쪽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피아노 건반이 스스로 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건반이 혼자서 눌려지는 소리와 함께 낡은 피아노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만하자. 나가자. 친구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외쳤고 우리는 곧바로 그곳을 떠나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그 음악실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피아노 소문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피아노는 계속해서 혼자 연주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9번째 이야기 체육관의 그림자. 체육관에는 또 다른 괴담이 있었다. 밤이 되면 체육관 안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특히 불이 꺼져 있는 체육관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체육관에서 농구를 좋아해서 자주 늦게까지 남아 운동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도 그 그림자를 목격하고 말았다. 그날도 늦게까지 농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이상한 방향으로 튕겨나가며 구석으로 굴러갔다. 나는 공을 주우러 갔다가 체육관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무도 없는 체육관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잠시 더 그 그림자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림자는 체육관 안을 한 바퀴 돌더니 천천히 중앙으로 다가와 멈췄다. 그리고 마치 나를 응시하는 듯한 자세로 고정되었다. 그 순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공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 후로 다시는 늦게까지 체육관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학교에서는 그 후로도 체육관 그림자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다. 누군가는 그 그림자가 오래전 체육관에서 사망한 학생의 영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이유로 그곳에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10번째 이야기 교무실의 그림. 우리 학교 교무실에는 오래된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초상화는 과거의 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 초상화에도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 초상화 속 얼굴이 웃고 있다는 것이다. 교무실에 야간 자습을 하러 갔던 학생들은 초상화 속 교장의 얼굴이 서서히 미소를 띠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던 얼굴이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며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나도 교무실에 야간 자습을 하러 갔다. 사실 나는 그 초상화가 진짜로 웃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초상화를 본 순간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초상화 속 얼굴은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웃기는 소문이라고 생각하며 초상화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얼굴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초상화 속 얼굴은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결코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고 어딘가 불길하고 무서운 기운을 풍겼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교무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11번째 이야기 밤의 도서관. 우리 학교 도서관은 밤이 되면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밤에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밤이 되면 도서관에서 책들이 혼자서 움직이고 누군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소문을 들은 학생 중 한 명이 밤중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갔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는 밤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소문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밤이 되면 도서관에 숨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방과 후 도서관에 들어가 숨어서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고 학교의 불이 모두 꺼지자 도서관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도서관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문득 책장이 스스슥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누군가 책을 읽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도서관 깊은 곳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책장을 따라 움직이며 책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책을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사람의 형체라기보다는 더 유령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서관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형체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자. 한 친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급히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도서관 밖에 나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밤에 도서관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12번째 이야기 우물의 전설. 우리 학교 한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우물은 예전부터 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너를 응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한밤중에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는 우물 속으로 끌려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낡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지만 그는 결국 그날 밤 우물가로 갔다. 그 친구는 우물가에 서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물은 그저 물이 고여있는 평범한 우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을 때 갑자기 우물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는 순간 당황했다. 그 소리는 분명 우물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다. 날 꺼내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물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그는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가 겪은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닐 것임을 깨달았다. 그 후로 우물은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봉인되었고 그곳에 더 이상 접근하는 사람은 없었다. 13번째 이야기 수학실의 의자. 수학실에는 오래된 의자 하나가 있었다. 이 의자는 항상 맨 뒤 구석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학교를 떠날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의자에 앉은 학생들은 종종 몸이 아프거나 불길한 일이 생기곤 했다. 어떤 학생은 그 의자에 앉고 나서 고열에 시달렸고 다른 학생은 그 의자에 앉고 나서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나와 친구들은 이 소문이 진실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 방과 후 수학실로 가서 친구 중 한 명이 그 의자에 앉기로 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어지러워. 그는 갑자기 머리를 움켜잡고 일어섰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수학실 밖으로 나갔고 그는 금방 괜찮아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수학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14번째 이야기 옥상의 그림자. 우리 학교 옥상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이 되면 옥상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다니며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였다. 옥상은 보통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게 잠겨 있었지만 때때로 문이 잠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때 들어간 학생들은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옥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그곳으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옥상 한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옥상을 빠져나갔다. 그 후로 옥상은 다시 잠겨졌고 나는 다시는 그곳에 올라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학교에서 소문으로 남아 있었다.